자,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요, 이제 중세 유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중세 유럽을 시작시킨, 고대를 종식시킨, 그러니까 다른 말로 로마를 멸망시킨 게르만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게르만족이 세웠던 국가와 그리고 중세 유럽을 대표하는 사회체제, 봉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중세 유럽을 대표하는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까지 한번 가보려고 해요. 자, 먼저 크리스트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인데요. 중세 유럽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5세기 후반부터 해서 이제 14세기 정도까지 중세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1000년 정도를 그 시기를 좀 포괄하는 이야기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세 유럽 하면요, 크리스트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크리스트교는요, 원래 로마에서 이제 발생을 해서 로마의 국교가 되었죠. 하나의 크리스트교였어요. 근데 로마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교회도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 교회의 대장이었던 동로마 황제, 나중에 비잔티움이라고 불리죠. 비잔티움의 황제와 그다음에 서쪽 로마의 대장이었던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교황, 이제 교회의 우두머리가 서로 이제 전체 교회의 제일 대표가 누구냐를 두고 갈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크리스트교 세계가 서로 동서로 갈라져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동쪽 같은 경우는 동로마, 비잔티움 황제니까 종교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정치와 군사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서로마의 서유럽의 교황을 압박합니다. 이제 서쪽 교회의 지도자였던 교황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힘이 없어요. 군사적인 힘이 없어요. 종교적인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줄 누군가를 찾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카롤루스 대제, 그리고 프랑크 왕국과 교황이 가까이 지내게 되죠. 이런 정치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가깝게 세속 국가들과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교회가요, 동쪽 교회와 서쪽 교회가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데요. 이제 비잔티움 황제가 성상 파괴령이라는 거를 내리게 돼요. 이제 서유럽, 서쪽의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서쪽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상 파괴령이란 걸 내리는데요. 이건 뭐냐? 뒤에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여러 조각상들을 불태우겠다라는 거예요. 파괴하겠다라는 건데, 그 조각상들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조각해 놓은 거예요. 비잔티움 황제의 명분은 이거예요. 저 성상은 우상과 같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는데 저 성상을 세워놓고 저 성상한테 기도하는 거는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서 파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서로마, 서쪽, 서유럽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서쪽 교회가 이걸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서쪽 교회를 왜 많이 만들었냐? 게르만족을 포교하기 위해서, 게르만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왜냐면 게르만족은 유럽 문화에 동화되긴 했지만 그 출발이 야만 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좀 문맹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것 혹은 조각해 놓은 걸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로마 교회, 서쪽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서쪽 교회를 로마 교회라고도 불러요. 동쪽 교회는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라고도 부르고요. 서쪽 교회, 로마 교회는 이 성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결국에 교회가 동쪽 교회와 서쪽 교회로 갈라지게 됩니다. 서로 우위를 다투다가 이제 그냥 서로 제 갈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 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 서쪽의 교회가 로마 가톨릭, 오늘날에도 가톨릭이라 그러죠. 천주교회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동쪽 교회가요, 이제 비잔티움 황제를 수장으로 하는 그리스 정교회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이제 비잔티움이라는 국가가 멸망했으니까 그럼 그리스 정교회는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그리스 지역, 그 다음에 러시아 지역, 동유럽 지역 쪽에 이제 정교회가 여전히 있어요. 이제 종교적 지도자는 따로 있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서만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통틀어서 동방정교회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크리스트교는 하나의 종교였는데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특별히 성상 파괴령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로 갈라졌다. 자, 우리는 지금 서쪽 유럽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쪽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 교회를 우리가 로마 교회라고 불렀다 그랬죠. 그리고 이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되었다. 우리가 오늘날의 천주교라고 부르는, 성당 다닌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트교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요, 유럽인의 정신 세계와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중세 유럽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 교회에 가서 유아 세례받고, 결혼할 때 교회에서 혼배 미사 드리고, 죽으면은 장례도 교회에서 치르고, 교회를 벗어나서 사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요, 전부 크리스트교도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거의 맞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산속 골짜기에 살고 있다, 혹은 유럽 사람들로부터 야만인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들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봉건제 이야기하면서 지방 분권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지방별로 뭐 규칙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유일하게 통일적이었던 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 통일적인 교회를 통해서 이 당시 유럽의 통계가 남아 있어요. 인구 수라든가 뭐 사람이 평균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 그래서 중세 유럽 조사할 때는 교회의 자료들을 많이 참고해요. 왜냐면 교회가 태어나면 세례도 줬고 죽으면 장례도 치러줬고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히려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우리 지난번에 크리스트교 이야기하면서 크리스트교가 로마의 조직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서쪽 교회도 그 로마의 행정 조직 시스템을 본받아서 체계를 갖추었는데요. 그게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이제 그 아래 추기경들, 대주교들, 신부님들 이렇게 쭉 있는 개서제,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가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봉건제에서도 왕이 있고 그 밑에 제후들 있고 그 밑에 기사들 있고, 피라미드식으로 이루어지듯이 교회도 교황을 중심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 가톨릭을 비롯해서 크리스트교, 이제 나중에 종교 개혁 일어나면서 개신교도 등장하죠.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동방 정교회 등 전부 크리스트교인데요. 이 크리스트교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특별히 서유럽 지역에는 엄청 많이 남아 있고요. 서양에는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전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요, 중세 유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요, 교회가 정치적인 것, 그리고 종교와 상관없는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왕과 제후들이요, 성직자들을 자기 신하로, 봉신으로 이렇게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왕과 제후의 봉신이 되면서 왕과 주종 관계를 맺게 되면서
성직자 임명권을 세속 권력이 가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성직자들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안 해요. 로마 가톨릭에서 오늘날에도 신부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이 없어요. 왕과 제후 입장에서는 내 땅을 성직자한테 주는 거니까 내 맘에 드는 성직자에게 땅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땅을 받은 성직자가 죽은 이후에 땅을 받을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고를 거야.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성직자 임명권을 세속 권력, 왕과 제후가 가지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왕의 마음에 들면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들이 타락을 해서요, 혼인을 하기도 하고요, 몰래. 결혼하면 안 되는 법이 있으니까 성직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몰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혹은 성직을 매매해요. 내 자리 너한테 돈 주고 팔게. 너 잘 추천해 줄게. 이러면서 돈 받고. 종교적이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교회가 이래선 안 된다, 종교가 이래선 안 된다 하면서 이걸 비판하면서 개혁하려는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어느 시대건 간에 교회나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들이 이제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또 그것을 개혁하자라고 하는 운동도요, 여러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살펴볼 종교 개혁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수도원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 수도원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황이에요. 이 사람이 수도원 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교황이 돼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7세가 됩니다. 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세속 군주, 그러니까 왕과 제후의 성직자 서임, 성직자 임명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왕과 제후가 성직자를 자꾸 임명하니까 성직자들이 왕한테 잘 보이고 제후들한테 잘 보이고 세상적인 걸 추구한다, 그러지 못하게 막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말을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무시해버려요. 뭐라는 거야? 내 땅 내가 주는 건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줘야지 라고 하면서 그레고리우스 7세를 무시해버립니다. 교황이 기분이 나빴죠. 기분이 나빠서 황제를 어떻게 했냐? 파문이라는 걸 해버립니다. 파문은 뭐냐? 크리스트교, 로마 가톨릭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중세 유럽 세계는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교회가 일상과 정신세계 모두를 지배하는 세계였어요. 그래서 파문을 당한다, 로마 가톨릭 교도가 아닌 걸로 선언을 당한다, 그것도 교황한테 그렇게 당한다 라는 말은 뭐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황제이지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악마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중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마녀 사냥도 막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니까 황제 입장에서도 깜짝 놀라게 된 거죠. 또 황제에게 반발심을 가지고 있던 제후들이 황제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황제 파문당했대.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도 되는 거잖아. 반발하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되니까 황제가 큰일 났다, 교황에게 용서를 빌어야겠다 해서 일어난 사건이 카노사의 불효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뒤에 그림에도 보면 황제가 무릎을 꿇고 교황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고요. 황제가 성문 앞에서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천만 이렇게 몸에 두르고 교황을 찾아가는 장면을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황과 황제의 갈등에서 교황이 승리를 했죠. 그렇게 되면서 교황의 권위가 왕보다, 황제보다, 제후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유럽 세계에, 서유럽 세계에 간접적으로 선포가 된 거나 다름이 없게 돼요. 그래서 교황이 최고의 어떤 권력자,
정치적인 권력자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간섭을 할 수 있는 권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황이 각 나라 정치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왕들이 그 눈치를 보느라 또 그 말을 듣기도 해요. 그리고 성직자 서임 같은 경우도 이제 고름스 협약이라 그래서 교황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락 됩니다. 물론 이제 황제가 땅을 주는 거다 보니까 황제가 너무 싫어 그러면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긴 하지만요. 어쨌든 교황이 정한 사람으로 임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중세 유럽 사회에서는 크리스트교의 힘이 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또 중세 유럽의 문화는요, 당연히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리스 문화에 비해서 신중심적이고 종교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철학과 학문들이 이제 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이 됐고요. 많은 학문적인 업적들도 그랬고, 그다음에 건축들도 다 종교와 관련된 것들이 대다수를 이룹니다. 그래서 중세 주요 철학 중에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면서 발전해 왔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신학 대전이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신앙의 진리와 이성의 진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바라봐야 되는 세상, 그다음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세상, 이 두 개가 서로 다르고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이 둘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이 둘이 함께 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의 철학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요.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카롤루스 르네상스를 통해서 정리된 것도 있고요. 이슬람 세계와 비잔티움을 통해서 이렇게 서유럽으로 전수된 것들도 있어요. 그것들을 종합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스콜라 철학을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세 시대에 대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학은 이제 더 깊은 학문 연구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교수님을 초빙해요. 뛰어난 사람을 초빙해요. 그게 이제 대학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뒤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이탈리아의 볼로냐인데요. 볼로냐 대학이에요. 세계 최초의 대학이라고 부르는 대학입니다. 여기서 이제 학문들이 연구가 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교수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하면서 우리한테 배울 사람 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대학이 형성되는데요. 그래서 유럽 곳곳에서 이제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들이 등장해서 중세 유럽 하면은 암흑 시기,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던 시기 이렇게 인식이 되기도 하지만 대학을 통해서 이렇게 학문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에 있어서도 종교와 관련된 크리스트교와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그랬죠. 12세기 이전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하는 양식이 유행을 합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이제 두꺼운 벽으로 건물을 쌓았는데요. 기술이 부족해서 창을 크게 낼 수가 없어요. 창을 크게 내면은 건물의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은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 이 빛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성당 안이, 교회 안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로마네스크 양식이었고요. 그다음에 12세기 이후에는 건축 기술이 조금 발달하면서 고딕 양식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고딕 양식은 이제 창을 크게 낼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창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넓게 낸 창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장식합니다. 아름다운 무늬로 장식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성경 이야기를 유리에다 장식을 해서 그려놓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딕 양식하면은 대표적인 게 첨탑이에요. 뾰족한 탑을 이제 교회 건물에다가 세우는데요.
뒤에 보이는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중앙부에 뾰족한 탑이 있죠. 교과서에 등장하는 고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 왼쪽 귀퉁이에 있는 탑, 그 위로 첨탑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탑을 높이 쌓는 그런 문화가 모습들이 나타나서 요즘에도 교회를 보면은 그런 고딕 양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은 첨탑들이 많죠. 그 위에 십자가가 달려있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중세 유럽의 크리스트교 그리고 크리스트교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넘어가서 비잔티움 제국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비잔티움 제국은 이제 동로마 제국입니다. 로마가 반으로 갈라졌죠. 그리고 동쪽 로마, 서쪽 로마로 갈라졌다 그랬어요. 서쪽 로마는 5세기 후반에 멸망하지만 동쪽 로마는 15세기까지 버텨요. 이 동쪽 로마를 우리가 동로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은요.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1000년 정도를 버텼고요. 중국에서 위진남북조 시대에서부터 원나라, 그다음에 명나라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 동안, 그다음에 서아시아에서도 사사낭조 페르시아가 있을 때부터 이제 우리가 배웠던 아바스 왕조, 우마이야 왕조 다 지나고 오스만 제국이 등장할 때까지 이렇게 있었던 국가입니다. 비잔티움 제국하면 제일 유명한 건축물이 이 건물인데요. 오늘날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이에요. 오늘날의 이스탄불은요,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불렸고요.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이전에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천도를 했었죠. 그 곳이 콘스탄티노폴리스였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돔을, 웅장한 돔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화려한 모자이크 장식이 장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슬람 사원, 모스크로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터키가 세워진 이후에 박물관으로 사용되다가 오늘날 다시 최근에 이슬람 사원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터키도 이슬람화가 좀 강해지게 되면서. 이 비잔티움 제국은요, 로마 제국의 전통을 계승한 국가인데요. 사실 비잔티움이라는 명칭은요, 혹은 또 동로마라는 명칭은요,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명칭이에요. 왜 5호 16국 생기고 나서 남쪽으로 도망간 진나라를 동진이라고 부르고, 금나라 쳐들어오고 나서 남쪽으로 도망간 송나라를 남송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냥 로마라고 불렀어요. 자기네 나라 이름을. 근데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동로마 혹은 비잔티움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은요, 이슬람 세계에 맞서서 크리스트교 세계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7세기에 이제 서아시아 지역에 이슬람 국가들이 등장을 하죠. 이슬람 국가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서 유럽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바로 맞붙어 있는 비잔티움 제국을 거쳐서 유럽으로 쳐들어가려는 시도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비잔티움 제국이 이걸 잘 막아내요. 그래서 크리스트교 세계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트교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까 얘기했는데요. 동쪽 교회는 동로마 황제, 비잔티움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였다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황제 교황주의다. 황제이면서 정치와 군사의 지도자이면서 교황, 종교의 지도자까지 겸하는 황제 교황주의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의 지도자가 황제였죠.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수도였는데요. 동서교통의 중심지이자 상공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했던 도시예요. 그랬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가 여기로 천도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서교역의 서쪽 종착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공업으로 계속해서
번영을 하고요. 그 덕에 비잔티움 제국이 조금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있어요. 이 비잔티움 제국의 대표적인 황제가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인데요. 저 뒤에 보이는 그림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옛 로마 제국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지도를 보면요, 보라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유스티니아누스가 넓혔던 지역인데요. 이베리아 반도와 프랑스, 독일, 영국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전에 로마 제국의 영토다라고 하는 지역들을 대부분 다시 회복해요. 일시적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금방 다시 잃게 되는데요. 유스티니아누스가 죽고 방어할 범위가 너무 늘어나게 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 영토를 잃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 이야기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로마의 법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공화정 시기부터 해서 로마의 법들을 쭉 정리해서요, 로마 법을 하나의 체계 안에 쭉 정리를 해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이후에 등장하는 서양의 여러 법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성 소피아 성당을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건축을 해요. 근데 이 유스티니아누스가 죽고 나서요, 비잔티움 제국이 굉장히 많은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그 넓었던 영토 다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15세기에 멸망하기까지 계속해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외부의 침입을 받으면서 새롭게 등장한 제도가 군관구제 그리고 둔전병제라는 제도들입니다. 군관구제는 이제 국가를 여러 개의 군관구라는 행정 조직으로 나눠요. 이 군관구는 군관구의 장이 되는 장수가 그 지역의 행정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군대도 책임지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냥 유사한 제도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들자면 중국의 당나라 시대 때 절도사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절도사들도 장군이었죠. 그 지역에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행정까지 책임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관구제도 그 절도사 제도처럼 그 행정구역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행정과 군사를 장수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둔전병제라 그래서 땅을 주고 군대에 가게 하는,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땅을 주고 군대에 가게 하는 건데요. 우리 비슷한 제도가 또 당나라의 균전제와 부병제 생각하면은 균전제로 땅을 주고 부병제로 군대에 가게 했다 그랬죠. 그것처럼 땅을 주고 군대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이 계속되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군관구의 장수들이 욕심 부려요. 말 안 듣고 반란 일으키고, 당나라도 그래서 결국 멸망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11세기에 이제 셀주크 티르크 우리 배웠었죠? 셀주크 티르크가 영역을 확장하면서 아나톨리아, 소아시아 반도를 차지했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영토를 많이 잃게 되고요. 이렇게 영토를 잃으면서 비잔티움 제국이 서유럽 세계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 도움 요청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래서 셀주크 티르크 배울 때 십자군 전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십자군 전쟁은 다음 이제 기말고사 기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러한 이유들로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영토를 잃었던 비잔티움 제국이 그래도 그 이후에 좀 더 버티긴 하는데요. 15세기 중엽이 되면요, 오스만 제국이 성장하면서 오스만 제국에게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은요, 서유럽과는 또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들을 융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해 보면 중세 서유럽의 문화는요,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문화와 게르만 문화 그리고 크리스트교 문화 이게 융합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크리스트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교회가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갈라져 버렸죠. 그런 차이.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게르만 문화의 영향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차이. 또 그리스 문화의 본산이었던 그리스 지역을 차지했었냐 안 했었냐 이 차이로 두 문화가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다스렸던 지역이 이제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사상과 학문이 보존되어 있었다. 그 동네의 문화 유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독자적인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제 비잔티움에서 그리스 철학과 여러 학문들이 잘 보존이 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서유럽에 전해져서요. 서유럽의 르네상스를 자극하기도 해요. 비잔티움의 건축은요, 우리 성소피아 성당 봤죠? 성소피아 성당이 대표적인데요. 웅장한 돔, 그리고 그 돔 안쪽에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가 있는 그런 건축물 양식을 보여줍니다. 이 비잔티움 문화가요, 이제 동유럽 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동유럽의 슬라브 쪽이라고 하는 민족이 세운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있는데요. 이 슬라브족은요, 이제 비잔티움 제국과 교역하면서 오늘날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지역에 살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가 있는 발칸반도라고 하는데 발칸반도 북부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잔티움 제국과 교역하면서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비잔티움 문화와 그리스 정교 문화를 많이 흡수해요. 그래서 이들이 비잔티움 문화를 계승했다. 스스로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밑에 이제 보이는 사진이 러시아에 있는 키예프라는 도시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이에요. 성 소피아 성당, 아까 이스탄불에 있는 거 봤죠?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 소피아 성당에 웅장한 돔은 아니지만 조그만 돔을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슬라브족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요,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다 살펴봤어요.